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론 12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학교 근황을 말씀드리면 기말시험은 대면으로 시행하는 걸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또 어제부터 쿠팡 쪽에서 난리가 났죠. 쿠팡 난리 나고 뭐 마켓 관리 난리 나고 그래서 걱정되는데 다행히 부산은 신규 확진자가 없습니다. 어제 한 분이 나온 걸 지금 동영상을 녹화하는 이 시점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인데 부산에서는 어저께 근데 비행기 타고 와서 KTX 타고 부산역에 내려서 바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는 없는 걸로, 그러니까 그분 한 분하고 감염자는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조금은 불안 속에서도 안정은 됩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한 강의실에서 다 볼 수는 없고요. 두 개의 강의실에서 나누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걸로 지금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수님 한 분하고 나눠서 시험을 보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학교에 등교를 할 때는 일부 소규모 실험, 실습 뭐 그런 거 하는 위주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교에 등교를 할 때는 순환버스를 탈 때 발열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순환버스를 타고 안 오시는 분은 건물에 들어갈 때 건물 입구가 각 건물별로 한 군데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이런 잠깐만요. 요런 스티커 이렇게 돼야 돼요. 요런 스티커를 요일별로 이렇게 붙여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붙여진 사람은 건물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시 발열 체크를 하고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험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 그 발열 체크하고 입장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강의실이나 그런 것들은 추후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절대 평가를 한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또 일부 학점의 비율은 상한선을 또 정해져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는 거는 처음에 약속한 대로 최대한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뭐 리포트를 안 냈거나 뭐 어쩌고 시험도 안 보거나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그리고 지금 교육부 감사를 대비해서 모든 자료를 보관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리포트를 제출하신 거는 학교 서버에 남아있고 시험을 보거나 하면 보관을 해야 되고, 또 시험장도 촬영을 해서 촬영한 사진을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어영부영 학사 일정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교육부에서 감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는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성적 내는 게 걱정이었는데 성적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내는 걸로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저기까지 했죠. 서비스 조금 설명까지 했고요. 오늘은 Fundamentals of Free Enterprise 거기인데 그것도 넘어가고요. 투리즘 플래닝에서 플래닝 할 때의 consideration 51페이지요. 여러분 교재 51페이지에 플래닝 consideration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2개로 나가고요. 리포트는 동영상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1페이지 첫 번째 보면 Location and service are influenced by two market. 위치라든가 각종 서비스들은 영향을 받는다. 두 개의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two market.
두 개의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거 for travelers also serve local residents market. 그러니까 여행객 그 위치라든가 서비스는 두 개의 시장인데 첫 번째 시장이 뭐냐면 traveler 여행객들이요. 그리고 local residents 지역 주민들이요. 그러니까 관광지에서는 이 서비스를 플래닝을 할 때 이게 항상 관광객들만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다. 저는 해운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해운대에 사는 주민들은 또 뭐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라든가 아니면 뭐 마린시티라든가 그런 데 가서 일상생활을 하겠죠. 식사도 하고 하겠죠. 가격은 셉니다. 가격은 셉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지금 같은 경우 보세요. 만약에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만을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만에 하나 사태에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에는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처음 고려할 때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 주민 시장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요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보면 현지인 맛집, 해운대 해수욕장 맛집보다는 또 해운대 현지인 맛집 뭐 그런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즐기는 곳 뭐 그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각설하고 두 개의 시장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A balanced economic base is more stable. 균형 잡힌 경제의 기초가 안정적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The economy can fluctuate greatly with changes in travel market. 이 경제는 fluctuate 왔다 갔다 하죠. 뭐에 의해서? 트래블 마켓 여행객의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학년 원로 시간에 설명한 거죠. 부산이라는 도시가 시의 모든 재정이라든가 시 계획을 관광객 위주로 편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굉장히 화려한 도시가 되고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죠.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시장은 커다란 부산시에 있는 관광 이만큼, 그 다음에 뭐 신발 섬유 이만큼, 뭐 기계 이만큼, 조선 이만큼, 유통 이만큼 나눠져 있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플래닝 할 때 싹 깔아뭉개고 관광지로만 만들어버리는 계획을 하는 경우가 요즘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같은 거고요. 보문관광단지 주초에도 경주관광공사에 가서 자문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경주관광공사는 보문관광단지 안에 있거든요. 거의 차들도 없고요.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들만 있지 관광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확 죽어버린 거죠. 됐죠? 다음에 Tourist business depend on urban infrastructure. 관광 비즈니스, 관광 사업은 의존한다. 도시의 인프라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인프라, 여기서 인프라 하면 도로, 교통수단, 그 다음에 전기, 뭐 상수도, 하수도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밑으로 셋째 줄 보면 This tends to encourage the location of lodging, food service and other travel service in community.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 그러니까 인프라를 고려하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교통편도 그러니까 일반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 플래닝을 해버리면 관광지를 만들어버리면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Business gain from clustering. 이거는 planning consideration은 사실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대부분 다 설명을 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Business gain from clustering. 그러니까 묶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보수동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헌책방거리죠. 원래대로 하면 서울의 청계천 같은데 각 지역 대도시별로는 적어도 한 군데씩은 그 헌책방 가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못 살던 시절에 책값이 비쌌고, 그래서 그 쓰던 책을 팔고 또 다음 책을 사야 되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쓰던 책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대도시에는 헌책방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보수동 책방거리입니다. 그 유일하다는 게 강점이죠. 근데 그래서 관광객들이 제법 가기는 해요. 보수동 책방거리 뭐 축제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다음 매력적인 관광지는 아닙니다. 매력적인. 그래서 그 헌책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근대 문화유산도 있고요. 박물관도 있고 잘 엮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굉장할 것 같은데, 근데 중국에서도 그런 거를 향해서 축제를 하기는 합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축제를 할 때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가을에 축제를 하는데, 그러면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플래닝 컨시더레이션에서 고려해야 되는 거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봅시다. Fragile environment should be avoided. Fragile,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여러분 택배 같은 거 볼 때 보면 뭐 비행기 탈 때도 그렇고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여주거든요. 그 와인잔 같은 거 해놓고 이렇게 깨지는 거, 경고장 같은 거 붙여주고, 그러고 옆에 써있기에 fragile. 그래서 깨지기 쉬운 그런 뜻이거든요. Fragile environment, 깨지기 쉬운 환경은 should be avoided. 반드시 피해야 된다. 관광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죠. 관광 자원의 상당수는 자연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광지가 되면서 훼손이 돼버리면, fragile,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대부분은 environment에서 환경만을 생각을 하는데 문화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천 문화마을이나 그런 데는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흰여울 마을도 그렇고요. 흰여울 문화마을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몽창 다 카페로 바뀌어버리면 그들의 정주 문화, 주거 문화가, 그런 환경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100%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감천 문화마을이나 흰여울 문화마을, 비성마을, 뭐 여기 안창마을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경우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환경하고 다르거든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특히 도시민들은 아파트나 그런 데 거주를 하는데 독특하죠. 감천 문화마을 같은 경우도 태극도 교인들이 내려와서 6.25 전쟁 때 산피탈에 만든 거고요. 여기 동의대학교 기숙사 넘어가면 보이는 안창마을도 피난민들이 6.25 전쟁 때 내려와서 그냥 마구마구 집을 짓고 살던 곳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대도시의 아파트 단지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fragile environment, 깨지기 쉬운 환경도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하지 못할 거면
일정 부분은 원형을 보존하는 걸로. 그래서 뭐 됐고요. 밑에 보면 too often, 너무나 자주 tourist buildings have been located too close to water edges or on site that have important value for attraction,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 sites. 이렇게 있죠. 너무나 자주, too often. 관광 산업들은 그 물가, to edge of or on inside, 그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그래서 이런 게 있어.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대부분의 해수욕장 주변은 해안도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해안도로 때문에 바다의 환경이 무너지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린시티요. 해마다 태풍 매미가 오고 어쩌고 태풍이 불어닥치면 뉴스에 나오죠. 파도가 넘쳐가지고 차량이 잠기고 그 일대 상가의 유리창이 깨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뭐죠? 방파제를 높이 쌓는다고 그러니까 또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죠. 경관을 해친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평소에는 이렇게 누워 있다가 비상시에는 태풍이나 해일이 오면 이렇게 세워지는 방파제로 구상을 하고 지금 그걸로 용역을 준 걸로, 용역이 끝났나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질 때 바닷가에서 좀 떨어졌더라면.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모두가 바다 조망, 그런 걸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1m라도 더 바닷가 쪽으로 가까이 가서 집을 지으려고 그랬고, 거기다 카페를 지으려고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외곽으로 나가면 기장 쪽에 가면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플래닝 단계에서 consider,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정 부분, 일정 거리를 두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국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곳이 있죠. 해운대 마린시티 쪽이요. 서울보다 더 고층 빌딩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죠. 밀집해서. 그래갖고 빌딩풍이라고 그러죠. 먼로풍이라고도, 마릴린 먼로 하는 그 먼로풍이라고도, 바람풍라고도 얘기하는데, 다른 지역은 그닥 바람이 안 센데 이상하게 거기만 들어가면 바람이 세요. 그러니까 빌딩들이 길을 막아가지고 뒤에서 소용돌이 현상 같은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에서 그거를 지금 빌딩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환경, 태풍, 그 다음에 바람, 도시계획, 그런 분야의 전문 교수들이 모여서 용역을 하는 거고, 아마 그게 나오면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최근의 추세들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 미리부터 바람길을 만들어 놓고 계획을 합니다. 이미 유럽 쪽에서는 바람길을 만드는 계획을 한 지가 반세 50년 전부터 그런 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새로 건물을 증축할 때도 무작정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바람길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죠. 근데 우리는 우리처럼 고도의 급성장을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죠. 6.25 전쟁 나고 해외 각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살던 나라가 지금 30년, 40년 만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독일 라인강의 기적을 따라서 한강의 기적이다, 뭐 그런 말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빨리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바람길이나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고려를 안 했어요. 안 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슬쩍 눈 감고 넘어간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것, 옆으로 잠깐 셉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 개발했던 거요. 4대강에 댐 만들고요.
이미 그 댐을 만들기 시작할 때 유럽에서는 기존의 댐을 허무는 작업을 했거든요. 생태계 파괴에 너무 많이 이 댐들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계획을 그것도 한꺼번에 허물 수가 없죠. 그조차도 또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하기 때문에 10년, 15년을 그래갖고 조금씩 허물어 가지고 다시 자연 생태계로 복원을 하는데, 이미 그거는 도시계나 그런 쪽인 교과서에도 써 있었어요. 조경 쪽에서도 있었고요. 교과서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놈의 이명박 정권에서는 4대강을 했죠. 그래갖고 늘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다녀왔던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서가밭 갈 때 갔던 내성강이요. 거기 외나무 다리 걷어왔던 거 기억나죠? 그것도 한동안은 물이 안 흐를 정도로, 그러나 이제 위에 거를 조금씩 댐을 부시지는 않고요. 우리는 부시지는 못하고요.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부시지는 못했죠. 그 대신에 댐을 만들어 놓은 거에 수문을 조금씩 열죠. 지금 낙동강 을습도에 가면 그 수자력 공사에서 하는 그 수문 있잖아요. 수문 때문에 수문을 여는 그거를 자꾸 시뮬레이션하고 조금씩 열고 있죠. 그게 사실은 기수구역이에요. 기수구역이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바닷물이 썰물 때는 빠져나갔다가 밀물이 되면 다시 들어오죠. 그러면 기존의 낙동강 민물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지역이요. 그걸 기수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수구역만의 독특한 생태계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근데 댐을 만들면서 수자력공사 댐을 만들면서 그게 생태계가 붕괴돼 버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낙동강에도 제첩이 잡혔다고 그래요. 제첩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열려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20년 30년 만에 다시 열려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되면, 그 주변에서 또 농사를 짓고 계시는 주민들이 깃발 들고 나오죠. 왜냐하면 그 댐 막아놔 가지고 민물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그 수문을 열어버리면 바닷물이 들어오죠. 짠물이 농지에 들어가면 농작물은 죽죠. 참,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뛰들르고 나올만 하죠. 아니, 뛰들르고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등록금 문제예요. 정규 수업에 비해서 강의의 질은 아무래도 떨어져요. 교수님들이 저도 열심히 합니다. 짜증이 나서 그렇지. 해도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 봐서도 전달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전달도 안 돼갖고 할 것도 많은데 일부 압축해서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다, 등록금의 일부는 환불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입장에서 맞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학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양쪽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쪽이 혜택을 보면 어느 쪽은 또 손해를 보는 것 같죠. 그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그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게 정부죠. 근데 정부가 또 그 작업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정부를 대표하는 게 정치인들이거든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표를 얻어야만 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알면서도 그런 법을 못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 어려운 얘기야. 또 조금만 더 하면, 쉽게 말하면 일본이 자꾸 한국을 때리죠. 한국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수출도 막아놓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수상인 아베를 지지하는 일본은 보수적 극우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이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식민지로 지배하던 나라인데 어디 건방지게
우리하고 동등한 위치를 찾으려고 그래.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지지층이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는 것 같지, 적절하게 그 사람들의 욕구를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때리기를 마구마구 해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정치를 한다는 거, 서로 화합하고 한다는 게. 그래서 제대로 된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참 어렵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되니까 동영상 12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끊겠습니다.